인터뷰 뉴진수. 조기 대선 전국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후보가 두 자릿수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대선 레이스 초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개헌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신동욱 의원과 함께 조기 대선 전국의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6.3 대선 앞으로 꼭 55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대통령 파면 뒤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결코 국민의힘으로선 만만치 않은 선거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뭐 선거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 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또 이런 또 선택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 당도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깊은 성찰의 자세에서부터 대선을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재명 오늘 이제 사퇴했으니 전 대표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또 마음들이 또 모여 있고, 또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 저는 탄핵 국면에서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국민분들께 겸허한 자세로 좀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호소해 보자,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도전의 파고가 높습니다.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의원님 보시기에 자, 과연 국민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인사를 차기 대한민국 지도자로 선택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극도의 혼란이, 정치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말 이제는 좀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자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국민을 좀 올려다 볼 수 있는 겸손한 어떤 미덕을 가진 지도자.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정치만,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가 돼버려서 정말 죄송스럽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좀 내려다보는 지도자가 아닌 좀 국민들을 올려다보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질 거고, 세 번째 뭐 좀 정책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정말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저는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통상 파고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대한민국도 그동안은 어쨌든 쭉 성장 가도로 달려오다가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20, 30대들은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좀 민생의 시각에서 좀 더 뭔가를 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지도자, 뭐 이런 분이 선택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통합, 올려다보는 지도자, 그리고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는 대선 얘기를 사실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직후부터 사실 매우 빨리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이었지만 물밑에서는 플랜 B에 대한 준비나 어떤 그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무자급의 작업은 사실은 뭐 쭉 하고 있었고요. 네네. 물론 뭐 실무자급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대선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정당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준비는 다 돼 있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빨리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거가 뭐 55일밖에 안 남았다는 점도 있지만 정치가 멈춰선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멈춰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충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빨리 정상을 회복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교적 실무자들은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자,
준비는 실무 차원에서 계속 되고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출사표 던졌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던졌고 오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계속 출마 선언하고 있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자, 일각에선 대선 출마하는 경선 참가자 규모가 뭐 20명 가까이 뭐 10에서 15명 사이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까요? 글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후보군의 지자체장 분들이 대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나서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다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느 분 한 분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을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 나오시니까 저도 그 이유는 뭐 세세하게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나름의 정치적 이유가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뭐 열 몇 명을 가지고 다 경선을 하긴 어려워서 일단은 뭐 1차 컷오프가 되면 실질적인 경선은 일단 저희는 뭐 한 4명 정도로 지금 1차 컷오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다음 주 금요일 18일로 예정이 돼 있나요? 그 원래 원안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을 원래는 이번 주에 끝내고 이제 다음 주 내내 이제 저 경선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후보 등록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일주일 정도면 뭐 그 다음 주 뭐 화수 정도가 1차 경선의 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한 4명이서 하고 지금까지 아는 일단은 4명을 근로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실무급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또 여러 말씀들을 많이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던 후보들 쪽에서도 본인의 유불리를 생각을 하니까 또 4명 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4명에서 잘랐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실 수가 있고 경선 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1차 4명까지는 그냥 가지 싶습니다. 1차 4명까지 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에 좀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2명으로 다시 줄이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이 이제 4명을 2명으로 줄여서 이제 사실상의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의견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2명을 둘 경우에 경선이 자칫 가열되면서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적전 분열의 양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나치게 자칫 잘못하면 뭐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와 반대했던 후보가 2명이 싸울 경우에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 누가 책임자냐 이런 토론을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을 보여주는 경선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경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마련된 걸로는 이제 2명이 최종 경선을 하는 안인데 이 부분은 아직 뭐 다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논의를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만큼 당에 아마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 1차 컷오프하고 그러나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상 한 명으로 뭐 물론 덜러리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김동연 지사도 나오시고 하지만 거의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데 비하면 저희 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 이 당의 활력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또 반면에 너무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가 아까 그 정치 코너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자 이게 본래 좀 앞서가는 데는 좀 안정적으로 그 경선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좀 이렇게 쫓아가는 데서는 뭔가 판을 흔들 좀 어떤 극적인 룰 카드나 세팅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요구하시기도 룰 하죠. 세팅도 그렇고 약간 판을 흔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 진영 야권 지금까지 야권이죠. 저기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조금 쫓아가는
보수 진영에서 그런 것들을 더 이게 시도하고 이렇게 막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그 국면을 만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쪽이 너무 한가하다. 이런 또 지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완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보자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룰을 바꾸는 데는 적어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또 전국이 열고 뭐 또 이런 거 있거든요. 절차가 있거든요. 예. 회의 소집하려면 사흘 전에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룰을 완전히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선관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 행보 공식화했습니다. 뭐 대선 경선 캠프에 뭐라 그럴까요? 뭐 맡은 사람들,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또 이제 뭐 보면은 통합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 계파 색채 옅은 인사들 이제 전면에 나서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여기가 이제 중도 보수 공략에 나설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제 막 시작됩니다만 민주당 유력 후보의 조기 대선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하면 우리 국민들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분명히 각인에 잡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사회인데 갑자기 성장 뭐 통합 이런 통합은 물론 다른 측면입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친명계다 뭐 반명계다 또 극단적인 국회의 대립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온 분이 갑자기 성장과 통합 그러는 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식상한 이를테면 선거 슬로건으로 생각하지 진정성 있는 그 어떤 철학이다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또 한 명을 뭐 장기간 속이는 것은 하지만 여러 사람을 장기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빌려온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내 철학은 기본사회로 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나를 선택해 주면 여러분들 더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다. 거기에 따른 나의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대선에도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얘기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민도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게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들 잘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원래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시는 게 좀 더 솔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앞쪽에서 이제 미래 비전 고 말씀 세 가지 비전 말씀하셨는데 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언급하면서 이재명 세력에게 절대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때리기만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미래 비전인데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짧은 기간에 지지자들이나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실무적으로 이제 흔히 총선은 이제 그 중간 선거 성격을 띠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선거고 대선은 미래를 향한 선거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온통 국민들에게 과거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 그분이 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런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후보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굳이 지금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서 이 보수 정당이 가진 그 실력 있는 정당, 그 경제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해 온 세력,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도 막 그 거대 야당과 싸우다가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이야말로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주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가능할지는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의 체질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후보가 뽑힌다면 네. 정말 잘 좀 보여드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자, 곧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권한대행이 2달을 못 참고 저 재판관을 지명하냐 이러고 이제 이거는 월권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죠. 몇 달 뒤에 대통령이 뽑히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기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파동을 겪으면서 네. 이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이제 고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 또는 고리가 됐을 때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위임을 받는데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대통령이 이 권한을 이어받아서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설은 사고와 거리를 분리해서 사고는 어떤 적극적인 이런 행정은 못하지만 거리는 사실은 뭐 다수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네. 없다 법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 늘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저희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헌재 구인 체제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이런 취지에서 맞습니다. 대행이 당연히 이제 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자 이게 만약에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에 대비해서 행정 입법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막 지명하고 하면 거기까지 어떤 민주당 색채로 이렇게 온통 뒤덮일 거를 염두에 둔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었다. 혹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어떤 그 관리인 저 행정 관료로서의 한덕수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여러 관측이 막 나와요. 이 얘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예, 어제 예. 사실은 총리를 아주 잘 아시는 총리실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네.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하신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단언컨대 예. 한덕수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로서의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탄핵이 되면서 뭐 88일인가 석 달 가까이 대행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업무를 못했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 미국하고의 문제도 지금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낮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린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이다. 이거를 정무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뭐 나중에 뭐 아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다음 대통령이 그럼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보면 우리도 다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똑같은 말을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민주당이 뭐 본인들이 당연히 집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 한덕수라는 분의 어떤 관료로서의 일생을 꿰뚫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은 책임감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그 대통령 대행으로서 아직 우리 국가적 큰 통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통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네. 추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어젯밤에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 이거를 뭐 정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네. 공적인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다. 그래서 마은혁도 임명하고 나머지 2명도 임명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희도 사실은 마은혁 임명한 건 제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아, 마은혁은 예. 현재 재판관으로 자질이 없는 분을 왜 냈냐.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한덕수 대행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네.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예.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보시기에 대선 관리자 한덕수 대행이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뛸 가능성, 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예.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 건 분들이 사실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주말에 예. 아마 지역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뭐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달아올던 개헌 논의가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의장 본인이 국민투표 이제 동시에 하자는 제안 철회를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요지부동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그 이전에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선 개헌 제의를 하면서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틀 만에 이제 이렇게 사흘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장이. 네네. 왜냐하면 뭐 그게 호응이 없으면 뭐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 네. 본인의 제의에 대해서. 이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망신당한 거죠. 모양 많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다만 저희는 네. 국회의장의 그 제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 정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과 동시 개헌이든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으로 가든 네. 이 개헌을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 그 소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그룹들이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개헌 제의를 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철회를 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다수가 정치권의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져줬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것을 화두로 던졌는데 네. 사흘 만에 내부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공식 철회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미 권력을 잡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예. 개헌 질문 하나만 짧게 더 드리면 개헌의 핵심 역시 권력구조 개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 관계 어떻게 설정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신동욱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보는 맥락이 87년 헌법이라는 건 그 시대의 아주 특수한 산물이다. 직선제를 국민의힘으로 쟁취를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뭐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 장치도 마련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는 그 헌법이 그 시대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보면 87년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불행한 대통령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네. 또 이번에 보셨듯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했을 경우에 국가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개헌의 방향도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뭐 저희가 뭐 제왕적 권력을 좀 네. 뭐 내려놓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국회도 이제는 민주화 운동 시절에 만들어졌던 국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특혜랄까 이런 것들도 이번 개헌에서는 좀 상당히 내려놔야 되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또 성장지향적인 이런 담론들이 좀 저는 헌법에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호소하시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을 꼭 좀 선택해 주시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요. 우리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계엄을 통해서 이런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보다는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이대로 성장과 번영을 멈추고 후퇴하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보고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